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국가직 7급 문제를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험 문제는 어떠셨습니까? 좀 쉽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비교적 작년과 예년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유형은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사 능력시험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한 3문제 정도 능력시험의 유형을 가져온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래도 좀 낯선 형식일 수는 있지만 한번 접해본다. 이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바뀌어가는 과도기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별로 어렵진 않게는 풀었지만 새로운 유형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또 앞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바뀔 때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청동기 시대, 선사시대 문제였는데요. 자, 계급이 발생하고 부족장이 출현했다. 자, 청동기 시대의 모습을 찾으라는 거고, 일단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계급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계급 발생이 가장 특징이었고, 부족장이 출현했다. 자, 두 번째,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철제 무기로 주변 나라를 정복했으면 당연히 철기. 동굴에서 사냥과 채집을 했다? 구석기.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너무 쉽게 계급 발생에서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찾았을 거고요. 자, 그럼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왕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왕이 노비를 조사하여 시비를 가려내게 하자 노비들이 주인을 등지는 자가 많았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조가 성행했다.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자 대목 왕후가 간곡히 가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마 이 비슷한 내용의 사료는 우리가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비를 조사하여 시비를 가려냈다라는 표현 첫 번째, 그리고 대목 왕후가 말렸다. 자, 사료에 우리가 봤던 교재나 뭐 이런 시험 문제에서 봤던 사료에도 왕비가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노비를 조사해서 시비를 가렸다. 자, 호족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조사해서 양인으로 풀어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정책을 노비안검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노비안검법을 실시했으면 고려 광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 광종을 찾아라. 아마 여러분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고려 광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광종의 업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위보를 설치했다. 빈민군제를 위해서 보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위보는 바로 광종 때의 업적이고요. 자, 두 번째, 귀법사를 창건했다. 귀법사를 창건하여 불교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균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교 통합에 앞장서게 했다. 역시 광종, 고려 초기 광종이고요.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자, 광덕과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칭제건원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역시 광종의 업적이 되겠고요. 자,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거는 고려 성종 때.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광종의 업적이고 4번만 성종의 업적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 답 금방 찾으셨을 거고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4번이 맞죠.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나라의 토지제도를 다 통합해서 지금 문제를 출제했고요. 자, 첫 번째 태조왕건은 고려 태조왕건이겠죠. 고려 태조왕건은 역분전을 지급하였다라고 했는데 역분전이라는 건 논공행상적 토지, 논공행상적 토지, 공을 논해서 공신들에게 땅을 준 거죠. 그리고 이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였는데 주로 공훈과 인품을 반영해서 토지를 나눠줬죠.
그래서 역분전 맞고요.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관료전이라고 해서 조세 수취만 할 수 있고 노동력 징발은 안 되는 토지였고요. 노급은 조세 수취도 가능하고 노동력 징발도 가능한 토지였는데 신문왕 때 가면 신라 중대니까 신문왕 때쯤 되면 왕권이 강화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돼서 귀족에게 혜택이 많은 토지인 노급은 없애고 혜택이 적은 토지인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맞는 설명. 자,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를 시행하였다. 자, 조선 세조 때 세습되는 토지들이 많게 되니까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점점점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죠. 자, 그 다음에 목종은 자 고려 목종이죠. 고려 목종은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관품을 고려해서 토지를 지급했죠. 자,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시정전시과를 시행했다. 시정전시과는 경종 때. 여러분, 목종 때는 개정전시과를 실시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토지 제도만 잘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죠. 우리가 시정전시과는 경종, 개정전시과는 목종 다 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틀린 설명. 자, 그러면 정답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4번. 그래서 전반적인 토지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고 특히 고려시대 토지제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여기 보시면 고구려 진대법 시행부터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느 왕인지. 자, 고구려 진대법 시행은 고국천왕이죠. 고국천왕. 그래서 고구려 진대법 시행은 고국천왕. 자,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건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자, 그리고 신라에서 율령을 반포했다. 자, 율령은 법이잖아요. 법령을 발표한 거죠. 법흥왕. 자, 법흥왕은 6세기 법흥왕이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살수대첩, 영양왕 때예요. 살수대첩은 수나라가 쳐들어온 거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죠. 자, 그리고 백제가 주류성이 함락되었다. 주류성과 임존성에서 독립 이제 부흥운동, 말하자면 부흥운동이 열렸고요. 부흥운동이 실시됐고 그러면 이거는 멸망 이후의 일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흥운동이다. 자, 지금 제가 연도를 한번 쭉 써봤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제 연도보다는 시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고국천왕 2세기였지. 불교 공인 침류왕이니까 4세기 말이었죠. 율령반포는 법흥왕이죠. 6세기. 자, 그리고 고구려의 살수대첩이면 7세기 초반. 자,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도 역시 7세기 중반. 이렇게 여러분 시기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주류성이 부흥운동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1번부터. 자, 가는 대가야가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자,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한 건 진흥왕 때였어요. 자, 그러면 진흥왕 때면 법흥왕 다음이 되겠죠. 자, 법흥왕이 여기 있으니까 법흥왕 다음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뭐 여러분 연도를 쓰면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하시면 다 시기가 되겠네요. 다 시기. 자, 그 다음에 나 볼까요?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낭랑군을 축출하였다. 낭랑군, 그러니까 한 9년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미천왕 때, 자, 미천왕 때 낭랑군을 축출했다. 그러면 낭랑 축출이니까 이거는 가시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했다. 사비로 천도했으면 성왕이에요. 여기다 써볼까요? 성왕. 성왕이고 시기로 하면은 6세기 한 중반 전반쯤 되겠죠? 자, 그럼 6세기 전반이니까 우리가 연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다시기. 자, 그래서 여기가 맞네요. 다시기. 자, 신라가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북한산 순수비면 요 순수비는 진흥왕 순수비죠. 자,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는 한강 하류를 점령하고 세운 거니까 자, 그러면 555년 진흥왕 때니까 진흥왕이면 앞에서 우리가 다시기였었죠. 그래서
다 시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정답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답은 3번이었죠.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삼국의 발전 체크를 한번 해봤고 한국사 능력 시험에도 이런 식의 유형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물어보거나 뭐 삼국의 발전의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무라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놀이개이고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저들은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자,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가장 핵심 문장이 바로 이거네요. 가장 핵심 내용이 저들은 비록 외인, 일본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서양, 양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과 서양이 같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양일체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1870년대에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했다. 자, 이거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양불가소를 올렸어요. 자, 이런 상소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개양불가 상소를 올렸는데 자, 이때는 지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1876년 직전에 바로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개항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자,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 역사에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언제 등장하냐면 자, 1873년에 즉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이끌어낸 그런 상소, 계유상소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상소를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소에서 흥선대원군의 여러 가지 개혁 정치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이런 하야를 이끌어내게 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최익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금방 얘기했던 1876년 요 즈음에 개양불가소, 개양오불가소, 그래서 불가소를 올리게 돼서 여기에서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최익현은 1905년에 을사의병으로 활약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전에 뭐 예를 들면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발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었지만 자, 1905년에 을사의병으로 활약을 하다가 결국에는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게 되고 쓰시마에서 순절하게 되는 인물이죠. 자, 그래서 최익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쭉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최익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조선책략을 입수해서 국내에 소개했다. 황준센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관이 쓴 조선책략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죠.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김홍집이죠. 자, 그리고 임병찬과 함께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려고 했다. 자,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익현의 제자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을사의병으로 대마도에서 순절했다고 했는데 그때 의병을 같이 일으키고 대마도로 같이 끌려갔었어요. 자, 그 인물이 임병찬인데 이 임병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독립의군부라는 걸 만들게 되거든요. 1912년에. 자, 그런데 을사의병 당시에 최익현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때 함께 조직을 할 수가 없었죠. 자, 세 번째, 서원철폐 조치 등에 반대해서 흥선대원군을 탄핵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도록 흥선대원군의 정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한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자,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를 기록을 했죠. 이거는 박은식의 저서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최익현 찾아볼까요? 정답은 3번이었죠? 네, 3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최익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 우리 같이 한번 해봤어요. 기억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과 지방의 궁극 기물을 모두 다 관장한다.
자, 도제조의 현임과 전임의 의정이 겸한다. 제조는 정수가 없으며 왕에게 아뢰어 차출하되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의 판서, 훈련도가 모형청의 대장, 개성 강화의 이우수, 대제학이 예겸한다. 자, 지금 여기 회의가 있는데 요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에요, 지금. 자, 누구누구 참여하냐면 이호, 예, 병, 형의 판서, 그리고 훈련도감의 군영 대장, 어영청의 대장, 개성과 강화의 이우수, 유수관, 그리고 대제학, 대제학이라는 건 홍문관 대제학을 말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다. 여기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8명은 유사당상이라 부르고 부제조가 있으면 예겸하게 한다. 8명은 팔도 구관 당상을 겸임한다. 자, 쭉 한번 보니까 이거 무슨 회의기구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성원으로 참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찾아보면 일단 궁극기물을 모두 관장하는 조선시대, 딱 보니까 벼슬 이름들이 다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의 중요 회의기구이고, 자, 그리고 또 결정적 힌트는 이거네요. 이호, 예병, 형 하나 뭐 있죠? 우리가 6개의 부서가 있잖아요. 이호, 예병, 형 다음에 공이 있어야 되는데 공조, 판서는 제외되네. 그쵸, 여러분? 5조의 판서는 들어가는데 공조, 판서는 빼요. 여기 회의에 참여를 안 해요. 자, 그래서 공조, 판서 제외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대제학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다 들어가지. 아하, 이 회의는 무슨 회의구나? 비변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비변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비변사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만들어졌지 형성, 언제 상설화됐냐, 언제 강화되냐, 구성원은 누구냐, 임진을 한 이후에 강화됐다, 뭐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제 비변사는 흥선대원군 때 폐지됐다. 우리가 비변사에 대해서는 설치부터 다 자세하게 쭉 살펴봤었고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삼포외란 중에 상설화되었다. 원래는 임시기구로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설화된다. 자, 그런데 봅시다.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요 시기를 계기로 해서 비변사는 설치됐고요. 설치. 상설화가 아니라 원래 처음 설치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는 임시기구로 국방 문제만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상설화된 거는 언제냐? 삼포외란이 아니라 여러분 을묘외변,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자,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화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아, 답이 이거구나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치, 상설화, 확대, 그 다음에 구성원, 우리 오조판서, 구성원, 그리고 폐지까지 자세하게 수업 시간마다 문제 풀 때마다 살펴봤으니까 아마 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지문은 한번 읽어볼까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사실상 폐지되었다. 맞아요. 의정부와 삼군부가 부활되면서 비변사는 폐지되죠. 자,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임시기구였다. 원래 임시기구였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다라는 건 군사문제, 국방문제만 담당하는 기구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군사 및 정무 전반을 관할했다. 원래는 국정문제, 그러니까 국정문제 말고 원래는 군사적인 문제만, 외적이 쳐들어올 때 대비하는 이런 문제만 관할했었죠. 그러다가 국정 전반을 정무까지라고 하면 이제 모든 문제예요.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대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변사 문제 우리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고요. 7번 가볼게요. 자,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신돌석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 활약하였다. 자, 여기서는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 우리가 보통은 을사병호의병이라고 하기도 해요. 을사조약이 체결된 게 1905년 11월이니까 의병은 그해 말부터 이듬해까지, 다음 해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을사병호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을사병호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평민의병장,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한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자, 두 번째 볼게요. 군대 해산 이후에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했다. 자,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합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정미의병이고, 자, 뿐만 아니라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서울진공작전, 1908년 1월에 서울진공작전을 개시하게 된다. 자, 그럼 이거는 정미의병이겠네요. 그래서 정미의병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병자호란 때 정봉수, 이립 등의 의병을 일으켜 후금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자, 철산 용골산성에서 정봉수가 의주에서 이립이 의병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의병을 일으켰던 시기는 병자호란이 아니고 정묘호란에서의 의병이었어요. 자, 그래서 병자호란 아니고 정묘호란이다. 우리가 의병이 일어났던 전쟁이 임진왜란이 뭐 당연히 대대적인 의병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정묘호란 때도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병자호란은 의병이 일어날 시기가 없었어요. 너무 빨리 쳐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자, 4번 볼게요. 임진왜란 때 전직관리와 사림 승려들이 이끈 의병이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뭐 곽재우, 고경명, 정문부, 김천일 뭐 등등 해서 유정, 휴정까지 여기 전현직 관리와 사림 의병 등이 다 의병을 일으키게 되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정답을 체크해 볼까요? 정답은 3번. 병자호란 아니고 정묘호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자, 통감부 지배 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감부 지배 시기라고 했어요. 자, 통감부 지배 시기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여러분, 통감부 설치 언제죠? 통감부 설치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을사조약에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요.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나서 외교권을 대신 일본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통감부가 설치돼요.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로 통감부라고 하는 게 설치된 거는 1906년부터. 통감부는 1906년부터. 자, 그럼 통감부가 없어지고 이게 총독부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러면 언제일까요? 통감부가 설치되고 나중에 총독부로 바뀐 건 언제냐? 총독부는 일제시대가 되면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총독부는 1910년부터죠. 자, 그러면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 통감부 지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 안에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백동화 및 엽전을 신화폐로 교환하는 화폐 정리 사업을 했다. 1905년에 메가타라고 하는 제1차 한일협약 때 재정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는 1905년이니까 요 통감부 설치 시기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내장원이 가졌던 홍삼 전매와 역둔토 수입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거의 한 1907년 이후 정도부터, 그러니까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내정을 장악한 이후부터 이렇게 황실의 재산을 이제 국고로 귀속시키는, 그래서 황실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일본 농민의 이주와 토지 수탈을 지원하고자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1908년에 동척,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죠. 토지가옥 증명 규칙을 제정하여 매매 저당 등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토지가옥 증명 규칙이라고 하는 건 1906년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토지가옥 증명 규칙에서는 그 전에 외국인들은 계양장 안에서만 토지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토지가옥 증명 규칙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1906년에서부터 10년 사이의 일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기만 알고 계시면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8번 문제였고요. 자,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화폐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일들의 업적 일들은 시기를 좀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밑줄 친 선생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 길로 함께 안공근의 집으로 가서 선서식을 하고 폭탄 2개와 300원을 주면서 선생은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아끼지 말고 동경 가시기까지 다 쓰시오. 여기서 동경은 이제 도쿄가 되겠죠. 일본 도쿄. 자, 동경에 도착해서 전보를 치면 다시 돈을 보내드리리다. 자, 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으로 갔는데 찍을 때 내 얼굴이 자연 슬픈 기색이 있었던지 그가 나를 위로하면서 저는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자 이 길을 떠나니
서로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십시다. 라고 하였다. 나 역시 미소를 띠고 사진을 찍었다. 자, 아무래도 나는 누구냐면 나는 이제 김구 선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선생은 자 보세요. 동경에 갈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갔어요? 폭탄을 가지고 갔네요. 그래서 도쿄에서 의거를 일으킨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나는 누구냐면 김구니까 그러면 김구와 연관된 의열 단체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인애국단이고요. 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본 도쿄에서 의거를 일으킨 여기서는 이봉창 선생이구나 라는 거 이봉창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은 이봉창이고 자 이봉창 같은 경우는 폭탄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죠. 이제 마차를 통해서 폭탄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폭탄이 터지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잡히게 되죠. 그게 바로 이봉창 의사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선생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첫 번째 훈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다. 자 훈코우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인물은 윤봉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하이에서 의거가 있었고 여기는 도쿄에서 의거가 있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 잘 구별하셨을 거고요. 자 만주에서 의열단을 결성했다. 자 의열단을 결성한 건 김원봉 그리고 윤세주 등을 비롯한 13인의 의열 이제 13인이 의열 단체인 이제 의거 단체인 의열단을 1919년에 만들게 되죠. 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거는 안중근 의사죠. 그래서 1909년 10월에 이 의거를 벌이게 되고 1910년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자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에 참가했다. 그쵸? 한인애국단에 참가했고요. 이 이봉창 선생 같은 경우는 김구를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의열 활동에 목숨을 바치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런 의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봉창의 의거는 1932년에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마 동경이라는 표현, 폭탄이라는 표현에서 아마 여러분이 이봉창 의사라는 걸 아마 찾았을 거고요.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에 나타난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종래 양전처럼 농지의 비척이나 가옥의 규모를 조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의 토지 일체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지질과 산림, 천택, 숲을,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나아가 전국의 토지를 정확한 규모와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소유권을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계를 발급하는 사업을 함께 전개했다. 아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뭐지? 토지조사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쭉 보시면 마지막에 지계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양전 지계 사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계라고 하는 거 딱 한 번 나온다. 대한제국에서만 나온다. 그러므로 지계 나오면 무조건 대한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지계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 정부라는 건 대한제국을 말하는 거죠. 자, 일단 양전 지계 사업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양지 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이 만들어졌어요. 1898년에 양지 아문이 만들어지고 양지 아문에서 외국의 측량 기사를 데려다가 2차례의 측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양전 사업을 했고요. 양전 사업이라는 건 토지를 조사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지계 아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지계 아문을 만들어서 지계 아문에서 지계 발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계 발급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계라고 하는 건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뭐 등기부등본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중에 양지 아문이 지계 아문으로 흡수가 되면서 두 기구는 통합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대한제국 정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대한제국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양지 아문에서 양전 사업을 착수하였다. 맞죠? 양지 아문이 있고 양전 사업 토지 조사를 했고 맞네요. 자, 조사한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였다. 자, 여기서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을 작성했다든가 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거고요. 자, 지게아문에서 지게발급 사업을 했다. 지게아문 맞고요. 자, 러일 전쟁 발발 직후에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었다. 러일 전쟁으로 결국에는 전국으로 다 지게가 발급되지 못하고 그냥 중단돼 버렸죠. 맞는 설명이에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지게와 지게 발급 사업과 지게 양전 사업과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한번 구별해 보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우리는 11번 볼게요. 다음 가를 편찬한 왕대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앞에서 우리가 뭐 선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회의 장면이라든가 뭐 드라마의 한 씬인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처럼 나타나는 유형이 바로 한국사 능력시험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쉽게 문제는 푸셨을 거예요. 자, 볼까요? 짐이 오랫동안 농사에 관심을 두고 있어 옛글에 농사 짓는 방법에도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옛글에 있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니 지방에 따라 농사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소. 짐의 생각으로는 지방마다 풍토가 달라서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각기 맞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알아낼 방도를 말해보시오. 자, 여러 도의 감사에게, 감사는 이제 관찰사겠죠. 관찰사에게 명예에서 나이 많은 농부에게 물어본다는 건 경험을 물어본 거죠. 자, 그 효과가 입증된 것만 아뢰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수집된 것 중 중요한 것을 추려서 편찬하고 책의 제목을 가라고 하는 것이 좋겠소. 어떻겠소? 어명을 받들어 책을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찬된 책은 각 도의 감사와 이품 이상에게 나누어 주어 백성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 자, 결국에는 각 지역마다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지역마다 뭐 풍토가 다르거나 농사법이 조금 다르거나 해서 그런 것 같소. 다 모아서 책을 만듭시다. 자, 나이 많은 농민들의 효과가 입증된 경험만 모아서 책을 만듭시다. 농사직설을 편찬하게 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씬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농사직설에 관련된 지금 나오는 요 사료는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하, 농사직설이구나. 그러면 세종이구나. 네,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가는 농사직설이고요. 그리고 농사직설은 세종이고 조선 세종이고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볼게요. 대보단을 설치했다. 대보단은 숙종 때 설치한 거예요. 조선 숙종 때. 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내는 사당을 창덕궁 안에다가 만든 게 바로 대보단이에요. 자, 그리고 개미자를 주조했다. 개미자는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만들었다. 여민락을 짓고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세종. 기후약조를 맺고 일본과 무역을 허용했다. 광해군. 기후약조는 광해군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시문에서 아마 세종을 금방 찾으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뭐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접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해결하셨을 거고요. 자, 우리는 12번 가볼게요. 다음 정책을 시행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지금 이런 수취제도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이거를 시기별로, 왕별로 한번 우리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했다.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한 거는 광해군 때죠. 그래서 가는 광해군. 종래에 상민에게만 거두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했다. 자, 양반에게도 징수했다라고 하면 호포제라고 볼 수 있고 흥선대원군이죠. 자,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정법이고요. 영정법은 인조 때 신해통공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자, 이걸 우리는 신해통공, 저기 써있네요. 신해통공이라고 하고 정조 때. 자, 이제 우리는 이 순서대로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광해군이 제일 먼저 오고요. 그리고 인조가 오고 그리고 정조, 흥선대원군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가다라나 순서. 자, 정답 찾아볼게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동법이라든가 뭐 호포제라든가 영정법이라든가 또는 시내통공이라든가 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왕을 찾으셨을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13번 갈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르고, 자, 진주에서 일어났고요.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로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포를 불사르고 부수어서 움직임이 가볍지 않았다. 우병사가 해산을 시키려고 장시에 나갔다. 그때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그를 빙 둘러싸고 재물을 횡령한 조목, 아전들의 세금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여러 번 문책하였다. 그러니까 막 니들이 지금 이런 걸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능멸하고 핍박감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자, 진주에서 일어나고 머리에 흰 수건을 둘렀대요. 그래서 백건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거는 진주 밀란이고, 자, 이렇게 진주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임술밀란, 임술농민 봉기가 되는 거죠. 1862년에 임술농민 봉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신유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유박해라고 하는 건 남인을 탄압하기 위한 천주교 박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신유박해 같은 경우는 1866년에 1801년에 있었다. 그래서 요 신유박해라고 하는 건 순조 때 있었던 박해예요. 자, 그 다음에 이필제가 난을 주도했다. 자, 동학교도인 이필제가 난을 주도했다라고 해서 이필제의 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871년에 있었고, 전봉중 등이 사발통문으로 봉기를 호소했다.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게 주동자를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발을 엎어놓고 이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쓴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 교재에 사진 본 적 있을 거예요. 사발통문이 일어난 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고, 이 동학농민운동 중에서도 첫 번째 있었던 고부밀란이에요. 그래서 고부밀란 때 사발통문을 전봉준이 돌려서 한 1000여 명의 농민을 모아서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된 게 바로 고부밀란 1894년 1월에 있었던. 자,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박규수라고 하는 안핵사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게 된 관청이 삼정이정청이죠. 자, 하지만 삼정이정청 설치하고 암행어사 파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게 바로 이 진주밀란, 임술농민봉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술밀란이라든가 홍경래의 난처럼 조선 후기에 있었던 세도정치 시기에 있었던 밀란,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봤었고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윤관이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지방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구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켰다. 자, 윤관이 여진을 공격해서 동북지방에 구성을 쌓았다라고 했죠. 자, 이게 바로 동북구성. 자, 그러면 동북구성은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지방을 차지하고 성을 쌓았죠. 그래서 예종 때, 고려 예종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최충원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최충원이 집권을 했다는 건 지금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교정도감 설치, 그러면 최충원 집권기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시기는 1209년쯤. 자, 그래서 요 시기, 그러니까 12세기 초, 그 다음에 13세기 초, 그래서 12세기 초에서 13세기 초까지 시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강화도로 천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화도로 천도한 이유는 바로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우가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고요. 요 시기 사이 일이 아닌 거네요.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였다. 자,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는 인종 때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묘청 등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역시 인종 때 그래서 1135년에 있었고 강감찬이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격파하였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귀주대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때 이거는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현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 자 1019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연도를 한번 쭉 체크해봤고요. 이 중에서 요 시기 사이에 들어갈 거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 사건들 이건 워낙 주요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연도라든가 시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15번 갈게요. 자 인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가 인물이죠. 가는 조선 총독부의 M도 정무총감을 만나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대요. 자, 이 사람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일본의 엔도라는 정무총감을 만났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전국에 구속되어 있는 정치범, 경제범을 석방하고 3개월간 식량을 확보해달라. 서울에 식량을 확보해달라. 그리고 치안 유지와 건설 사업을 우리 할 건데 간섭하지 마라. 학생 훈련과 청년 조직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를 건설 협력에, 건설 사업에 협력시키며 아무 괴로움을 주지 말라. 자, 어떤 요구인가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이 요구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무총감 엔도가 만나서 마지막으로 협상을 한 거예요. 이 시기는 언제냐면 해방 직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본이 지금 패망해가는 과정이고 일본이 생각할 때 지금 만약에 일본이 망하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빨리 일본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막 조선인들이 우리를 가만둘 거냐?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빠져나가는 걸 보장을 받는 대신에 통치권을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에게 넘기게 돼요.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여운형이 이런 협상을 받아들여서 치안권, 통치권을 넘겨받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운형에 의해서 원래는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국내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를 중심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운형은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었어요. 1944년에 만들어진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이거 우리 건준위라고 하죠. 1945년 8월에 건준위가 만들어지고 이걸 이제 주도하게 되죠. 여운형이.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치안대를 설치하고 말 그대로 치안을 담당하면서 해방 직후에 좀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혼란스러운 요 시기를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뭐 미군정이 실시되고 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해방 전후에 여운형에 관한 얘기구나라는 거. 자, 그러면 제시문 가볼게요. 자, 건국동맹을 결성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여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했다? 맞죠? 여기 건국동맹을 모체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생기는 거고 건국동맹이라는 건 국내에 있었던 비밀 조직이에요. 비밀결사 조직인데 좌익과 우익이 모두 참여한 좌우익 합작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자, 김구심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은 자꾸 남한만의 단독정보 수립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좌우 합작으로 활동을 하자, 건국준비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게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하는 거고요. 1946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민족 역량의 총집결을 강령으로 하는 조선인민당을 결성하였다. 조선인민당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운형이 만든 정당이고 자, 이 여운형이 만든 정당은 45년 11월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평양에서 개최된 전조선 제정당 3회단체 연석회의. 여기에 참석했다. 이름이 되게 길죠? 전조선 제정당 3회단체 연석회의.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남북협상이구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남북협상이에요.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되자 자, 이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북한의 김두봉과 김일성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만나서 마지막으로 노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연석 회의를 열게 되고요. 자, 이거는 1948년 4월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협상은 누가 주도하냐? 김구, 김규식이 주도하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48년 4월이잖아요. 여운형 여운형은 안타깝게도 1947년 7월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해화동 로타리에서 암살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었죠. 말하자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운형에 관한 설명 한번 쭉 체크해봤고요. 여운형의 주된 활동들,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 조선인민당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시고, 자, 우리는 답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정답은 4번 답 확인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는 16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종점이 되는 초량 등은 혹시 그럴 수도 있으므로 개의할 것이 없으나 중간 장신 향촌의 참에는 화물이 풍부하지 않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데 어찌 그 부지로 20만 평이나 쓰는가. 이는 일본인의 식민 계략이니 또한 본 철도 선로가 완성되면 물산 제조와 정치상 사업이 진보하여 얼마간 확장되는 면이 있겠으나 일본의 식민 욕심은 이 때문에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지금 철도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철도에 관한 얘기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거 다 식민지 활동, 식민지로 우리나라 삼기 위한 그런 활동이야 라고 딱 꿰뚫어 보고 있네요. 간파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철도인지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겠죠. 어떤 철도를 말하는 거냐. 자, 지금 제가 쭉 뭐 철도인 것 같은데 쭉 얘기하면서 초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초량이 부산 초량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이 초량이 종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종점이 부산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철도겠죠. 그래서 경부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경부선을 말하는구나. 경부선은 1905년에 완공됐고요. 이 철도는 러일 전쟁과 관련된 군용철도예요. 군용철도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철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군용철도 명목으로 개통했다. 맞아요. 자, 경부선, 경의선, 러일 전쟁과 관련해서 놓은 거고 그러면 당연히 러일 전쟁과 관련해서 부설한 거니까 군용철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맞고요. 부설을 위해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다. 자, 한성전기회사는 조선의 황실과 미국의 콜브란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1898년에 만들어진 거죠. 자, 부설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지 가옥이 강압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렇죠. 자, 토지를 20만 평이나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토지를 일본이 철도를 놓으면서 토지를 엄청 뺏어가게 되는데 보통은 일본에서 정류장 하나 만드는데 3정보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정보 이상의 땅을 뺏어갔다고 했으니까 사실 철도를 이렇게 일본이 다 우리나라를 X로 관통하는 철도를 놓게 되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철도를 그렇게 일본이 놓으려고 했던 거에 이유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일본은 자, 부설에 따른 각종 이권을 획득하고자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철도 부설권을 나중에는 일본이 경의선이나 뭐 경인선, 미국이나 프랑스가 가져갔던 것들도 다 가져가서 우리나라 철도를 X로 관통하는 철도를 다 가설하게 되죠. 자, 이 중에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다.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지고 전차가 다니게 되는 게 바로 이 한성전기회사와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또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보고 좀 당황했을까? 자, 가상의 기사죠. 이런 식의 유형이 바로 한국사 능력시험의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관등은 한번 봅시다. 아마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뭐지? 막 걱정하면서 풀었겠지만 아마 금방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자, 봅시다. 무슨 시에서는 백제문화 재현 행사를 준비 중인데 행사를 위해서
백제 고이왕 27년에 제정한 관등제, 고이왕 때 우리 관등제가 제정되잖아요. 관등과 뭐 공복이랑. 자, 백제 관리가 관복을 입은 모습을 추정도를 사전 공개를 했는데 그림의 왼쪽에는 일품 좌평은 황색, 이품 달솔은 자색. 자, 황색. 그리고 자색. 자, 칠품 장덕은 비색. 12품 문덕은 청색의 관복을 입은 것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전문가인 땡땡 교수는 해당 자료를 보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의 복색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관리 복색이 아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 중에서 요 벼슬 중에서 누가 아니냐 이거를 이제 찾아보는 문제인데 자 볼게요. 일단 백제의 관복은 공복제는 자비청이에요. 자비청. 사실은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여기 막 달솔 나오고 막 장덕, 문덕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자비청이지.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백제는 자비청, 신라는 자비청황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자비청까지는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뭔 입으면 안 되냐? 황은 입으면 안 되죠. 황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황색 옷을 입은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요것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원래는 1품에서부터 6품까지는 자색을 자, 자색은 1에서 6품까지, 비색은 7에서 11까지, 청은 12에서 16까지 이렇게 입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막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아, 황색은 없지. 그러니까 황색 옷을 입은 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황색 옷을 입은 게 아까 누구라고 했냐면 1품 좌평이죠? 그럼 좌평은 잘못된 거죠. 황색 옷은 없으니까. 끝!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비청만 알면 되는 거였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 찾아볼게요. 자, 누가 잘못됐어요? 1번 좌평이 잘못됐었죠. 나머지는 맞고. 그래서 백제의 관복, 자비청. 아,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백제는 여러분 자비청, 신라는 자비청황.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관복이 있잖아요. 자단비녹. 이것만 잘 구별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 체크해 볼게요.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18번 가볼게요. 가 왕대에 볼 수 없었던 조형물은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으로 원래는 경천사에 세워졌다가 자, 원 위치에서 불법 반출되어 일본에 가져갔다가 반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 석탑은 표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서 가 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문제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이 왕이 누구지? 하지만 이것도 굳이 이 왕이 누군지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봅시다.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인데 어디 있어요? 경천사에 원래 있었죠? 그러면 경천사지 10층 석탑.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 자, 이 탑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고려 말에 한 충무강 때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충무강이라는 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려 말이구나 라는 거. 이미 우리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고려 말에 세워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왕이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지만 몰라도 풀 수 있다.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왕 때, 충무강 때, 뭐 한 이때쯤이다. 왕 이름 몰라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왕대에 볼 수 없었던 조형물은 자, 그보다 전에 만들어진 건 이 시대에 볼 수 있죠. 계속 존재할 테니까. 하지만 요 이후에 만들어진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려 말 이후에 만들어진 거는 이때는 볼 수 없을 거니까 그것만 찾으면 되죠. 자, 일단 봅시다. 불국사 다보탑이다라고 했어요. 다보탑은 언제 만들어졌냐? 신라 중대의 경덕왕 때 만들어졌어요. 8세기 후반쯤.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조선 세조 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조선 세조 때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더군다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각사 10층 석탑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때가 없지. 이때는 만들어지지 않았지. 자, 법천사 지광국사탑.
아마 여러분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법천사 지광국사 탑이니까 이건 승탑이에요. 아마 여러분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이 법천사 지광국사 탑은 고려 중기쯤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한 문종 이후에서 한 11세기 전반기쯤에 만들어졌을 걸로 추측되니까 고려 중기. 자, 고려 중기 후반 후기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고려시대에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고려 제가 전기라고 썼지만 사실은 광종 때 정확히 표현하면 고려 광종 때 만든 걸로 추측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제가 그냥 고려 광종 때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고려 말에 볼 수 없는 거는 어떤 거냐? 당연히 원각사 십층석탑은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볼 수 없겠죠.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하나만 더. 경천사 십층석탑은 일본으로 다 잘라서 가져갔었죠. 일본이 훔쳐갔었다가 나중에 되돌려 왔지만 원래 있었던 경천사에 있지 않고 아무데나 방치했었다고 했었죠. 여러분 경복궁 한쪽에.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는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만들면서 건물 안으로 집어넣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경천사지 십층석탑의 특징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물 안에다가 지금은 이제 모셔져 있다. 말하자면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8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그 해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건 그 해에는 이미 나의 앞에는 한 발자국 내어디딜 땅조차 없었다. 그 때문에 사회로 나선 나의 첫 발길은 오대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전해에는 동아, 조선 두 신문의 폐간을 보았고 그 해에는 다시 문장 폐간호를 절간에서 받아보았다. 자, 조지훈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지금 나는 산속에 들어가 있고 그 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네요. 자, 볼까요? 그 해는 몇 년이냐면 그 전해에는 1년 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을 보았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폐간은 1940년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해가 그 해잖아요. 그 해는 1941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1941년을 찾아라. 이 문제도 약간 유형이 한국사 능력시험 유형 비슷하게 출제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조선에 치안유지법이 시행되었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시행됐고요. 자, 한국독립당이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고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을 발표했죠. 1941년에.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1938년에 만들었고 총독부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설치했다. 1938년에 국가총동원령 내린 이후에 만들게 된 거죠. 자, 이 중에서 건국강령을 찾아라. 그러니까 41년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제시대 사건들 여러분이 뭐 치안유지법이나 건국강령이나 조선의용대나 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자, 총선거를 통해서 이미 합법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합법정부가 세워졌다는 건 1948년 8월 15일 이후라는 거고요. 한국위원단은 지난번 한국인민의 자유로 표현된 의사에 기초하여 장차의 대의정부 발전에 유용한 감시와 협의를 수행할 것이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부를 지금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내용, 3차 유엔 총회에서 승인하는 내용이고요. 1948년 12월. 정부가 수립되고 그 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그 해 말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48년 12월이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를 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하였다. 이 지역에서 그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국제연합 재회원국에게 권고했다. 자, 북한이 쳐들어왔고요. 이거를 우리가 도와주자. 대한민국을 도와주자. 이건 무력 공격이 맞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권고하고
제시하고 약속한 거죠. 자, 그러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회의가 6.25 전쟁 다음 날 개최가 돼요. 그러면서 참전이 결정되고 실제 참전이 이루어진 건 50년 7월이죠. 그래서 이 회의는 1950년 6월 26일에 그래서 요 48년 12월부터 50년 6월까지의 시기에 뭐가 들어가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첫 번째 재헌헌법이 공포되었다. 자, 여러분 헌법이 공포된 날 우리는 공휴일이잖아요. 그게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7월 17일 제헌절을 말하는 거죠. 자,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이 구성되었다. 남조선 과도입법 의원은 중도파들을 중심으로 미군정의 지원하에 만들어진 기구고요. 1946년 12월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위한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다.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일제시대 이후에 일본이 빠져나가고 남겨진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민간에게 말하자면 이제 팔게 매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9년 12월에 이 법이 제정이 됐고요. 일본인 토지의 분배를 위해 중앙토지행정처가 발족되었다. 자, 미군정 때 만들어진 신안공사가 해방 이제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중앙토지행정처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개편이 되거든요. 1948년 3월에 중앙토지행정처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시기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귀속재산 처리법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시기라든가 뭐 귀속재산 처리법이라든가 중앙토지행정처 같은 것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2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비교적 좀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뭐 한두 문제쯤 약간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좀 새로운 유형들이 한국사 능력시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을 봤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는 약간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이제 적응해서 문제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아무튼 우리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건강도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시험 결과도 성적도 여러분 잘 나와서 앞으로 여러분이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